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로 연기하면서 당 내용에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당 쇄신을 위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개파 간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구 1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전원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격화되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금 통감하는 조치로 보면 될까요? 일단 해경이 먼저 네.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전임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유족들이 지금 계속 묻고 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 전임 정부의 그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돼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단순히 어떤 뭐 책임을 느껴서 치안감 이상이 사의를 표명한다 정도가 아니라 해경도 당시 어떤 상황을 좀 더 유족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경이 그런 발표를 했고 또 그 발표에 대해서 해경의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나가면서 동시에 책임을 지는 어떤 조치가 병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해경의 이 조치는 유족들에게 있어서 당시 해경이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도박 빚을 2배 이상 부풀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가 밝힌 겁니다. 2021년 내에 그러니까 이 다음 해에 이 인권위에서 유족들의 어떤 진정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 해경이 도박 빚을 2배 이상 부풀렸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어떤 정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행동을 취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 기록관은 유족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방위에서 비공개로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조사 그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을 풀어드리자. 라는 것이 우선 이제 뭐 공론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법이 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진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정부 여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월북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의 그 사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상임위 소속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셨죠. 직접 그 당시에 있었던 정보 자료들을 분석해서 본인도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던 그 증언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들까지 함께 다시 한번 재론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SI 정보를 뭐 다 같이 열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한미 공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져 온 정보 전략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공개하는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치안감 이상 간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 진상규명 절차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 내부적인 상황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일단 윤리위 심의 결과가 다음 달 7일에 발표될 것으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사실 자체를 떠나서 내홍으로까지 조금 번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게 연기라고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윤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윤리위는 지난번 회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가 아니었거든요. 지난번 회의는 김창군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품위 유지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래서 그 심의 결과 이제 징계 개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심의에 따라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관한 것은 7월 7일 날 회부를 하겠다. 그래서 소명 기회를 주겠다. 이게 별개의 어떤 사안인데 마치 그날 뭐 이준석 대표가 대기를 하고 소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이 윤리위 결정을 연기한 것처럼 비춰졌다. 지금 이항희 위원장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항희 위원장이나 윤리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것은 분리될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 이런 어떤 이 기간을 갖는 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이건 지금 정당의 문제이잖아요. 정당의 문제이고 또 정당 간의 정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당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현재 이 이야기 또는 그런 구설에 휘말리다 보니까 윤리가 마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도리어 시간을 들이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빨리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라라는 건 도리어 이준석 대표 측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윤리위를 그렇게 막 뭐 독려를 한다거나 또는 뭐 윤리 결정이 옳다거나 이렇게 지금 표명하는 측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뭐 7월 7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그날은 더 이상 연기나 혹은 또 유예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날짜를 밟지 않고 빨리 끝낼수록 사실 그것 자체가 당의 어떤 내용을 좀 막는 길이 아니냐. 윤리위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기구이니까 이 정당의 상황을 정무적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하태경 의원은 시간 끌기다.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 2주 뒤에 뭐 연기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면 7일에는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윤리위원장이 그때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그날은 윤리위에서 절대 정무실장과 관련된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7월 7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겠다는 것이니까 듣고 충분히 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그날은 더 이상 끌지 않고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점점 더 내용은 심각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례적이죠. 대선, 지선 다 승리한 정당의 당 대표인데 이 윤리위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엔 그냥 시간 끌기로 보이거든요. 이런 시간 끌기가 당 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뭐 외부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진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 같이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이 또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 고발 조치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수사 관계에 있는 상황들이 명확하게 언론에 제기됐다라고 하면 지금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실 그 전에라도 좀 말끔히 해결된 것 같이 느껴질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몸달아할 분이 이준석 당대표 네. 같아요. 계속해서 왜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가 한 대 때릴 듯 말 듯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 대 툭 맞으면 그냥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런 처음에 6월 2일에 징계 절차를 돌입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다가 24일 넘어갔다가 지금은 또 7월 7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7월 7일에 있는 이 징계위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철근 비서실장이었죠. 그 당시에 그분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계된 그 부분을 또 조사한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부분의 그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들이 결국은 당대표 힘 빼기에 돌입한 어떤 권력 균형의 그 힘의 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 민주당의 그 윤리위의 얼마 전 결정을 보셨을 텐데요. 윤리위는 당에서 또 독립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인 그 절차와 달리 윤리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다 이제 섞여져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정당의 행태이긴 하지만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참 괴로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도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시각도 많아요.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 자신한테 불리한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뜻이고 교사를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거인멸 교사라는 혐의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하나 명쾌하게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버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수사 자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사실상 명확하게 이준석 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수사 자료라고 칭하는 자료 속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대표가 국가기관한테 접대를 위해서 13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비대위원도 아니었거든요. 2013년도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2012년도에 비대위원이었고요. 비대위원도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좀 추정하기가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를 칭한 거 아니다 라면서 반박을 할 빌미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증거들이 내놨지만 그야말로 결정타가 없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날도 뭐 이 호텔 방에 들어가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찍힌 CCTV를 공개한다. 라고 선언을 했다가 그것도 지금 나중에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의 그런 관계도 김철근 실장이 부인을 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갔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난 보내지 않았다라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말을 계속 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 심증은 가질 수 있지만 증거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역시 아직은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가서 7억이라는 그런 이 각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도 이준석 대표의 연관성을 과연 수사기관도 아닌 윤리가 밝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윤리위가 좀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윤리위는 이번 윤리위에 상정된 건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를 올렸고 그러다 보니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이준석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미리 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사건 때문에 당원 당규를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패널들이 전부 다 이제 들여다봤을 텐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제명은 확실해요. 제명은 어쨌든 제명 결정을 하면 최고 의결을 걸쳐서 의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제척되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제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나머지들이 애매해요. 당원권 당원 탈당 권유. 이게 탈당을 권유했을 때 권유를 10일 동안 그거를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윤리위에서 제명을 할 수 있다? 그 윤리위가 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도로 제명을 하려면 최고의 의결로 가야 되는 거냐. 여기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맨 끝에 당원 당규에 또 한 줄이 또 있어요. 이 어떠한 처분이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시 당 대표가 최고위원과 최고위에 올려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처분이란 건 위에 네 가지 처분은 모두 다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있고요. 어쨌든 당원 당규의 문제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는 결사항전할 것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건의 본질은 그리고 진실은 어디로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의 그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당규 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전에 뭐 당대표가 아니었고 지도부가 아니었을 당시라고는 하지만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에 있는 것이고요. 그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당 내부의 그 치킨 게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수사 당국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어떤 가능성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친윤 쪽이 그 윤리위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밑자락을 까는 네.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게 보이는 게 이양희 위원장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당대표가 원래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고요. 이양희 위원장을. 또 두 사람은 2013년에 그 박근혜 비대위에 함께 참여도 해서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이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양희 위원장이 임명을 받은 게 2021년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임명된 다음에 윤리위원들을 뽑았겠죠. 근데 2021년 10월이면 윤석열 대표는 당에 갓 들어와서 경선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을 아무리 뭐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건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그럴 그 개연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런 의미로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건 내가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뭐 이 문제를 갖고 당 대표가 나의 어떤 그런 윤리위의 비위 문제를 갖고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건 그건 좀 저는 비상식적인 그런 추론인 것 같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도 도리어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당대표가 당당하게 윤리위에 어떤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당대표로서 하나의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이 정치인으로서의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무적인 것과 대통령의 개입은 조금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내용이 격화하는 게 어제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두 분 다 보셨겠지만 악수를 하려다가 이걸 밀치고 또 어깨를 툭툭 치고 여러 장면들이 일단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거든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최고위원들은 지금 방송도 촬영을 하고 있고 또 기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이란 건 당의 어떤 지도부로서 당의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리더들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손을 뿌리친다든지 또 뭐 어깨를 친다든지라는 그런 행동들이 보여주는 이 당의 모습. 이 당이 얼마나 지금 불안정하고 있고, 그럼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저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영도 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최고위에서의 어떤 지금 그 인사라든지 그 과정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리더로서의 어떤 지금 자세라든지 혹은 책임 있는 그런 의식이 없다. 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대표의 어깨를 또 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 쉽사리 보지 못한 모습이다 보니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뭐 국민 여론, 뭐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고 사사롭게 보였죠. 그 이전에도 최고위원인 배현진 위원과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와의 그 티격태격 계속됐죠. 계속됐죠. 뭐 대화 내용이 뭐 누가 들어도 그것이 공당의 대표라는 분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일까 할 정도가 네. 언론에 공개됐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백드롭을 보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것을 걸어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지금 민생 경제 굉장히 힘들고 고육과 고물가 등으로 다시 시름 앓고 있는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그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인데요. 정치인의 자세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새롭게 친윤계로 떠오른 배현진 최고위원이 조금 이준석 대표의 저격수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읽혀져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공박했던 최고위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라든지.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좀 뒷전에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네. 발언을 합니다. 거의 뭐 발언권도 얻지 않고 발언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받을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정파들끼리 뭐 부딪히더라도 저는 정치는 부딪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마이클 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치야말로 자신을 인정받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로 서로 부딪히는 것 얼마든지 해야만 합니다. 늘 일사불란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어떠한 가치를 표방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 말씀을 하나만 끌어들이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말 다툼이 단순히 다툼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행동으로나 말로 보여주는 가치가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공익성과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명분과 공익을 갖고 그 서로의 어떤 그 충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나타나고 강령으로 나타나고 정파의 어떤 그 권력 획득으로 나타나서 그 정파가 획득된 정파가 그 당을 이끌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비공개 회의를 안 하겠다. 비공개 회의를 왜 안 하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어떤 진짜 삶과 공공성과 그래서 더불어 국민들의 명분을 함께 살 수 있는 논제가 아니다. 그저 말싸움으로만 보인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참 다음 달 7일까지는 이런 사사건건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당내 여론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워크숍이 어제 오늘까지 네.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국회의원 분들 모두가. 근데 조금 전에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니타하고 또 누구는 출마하지 마라. 이런 것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전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의 이재명 후보를 출마하지 마라. 내가 안 나갈 거니까 너도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것은 지금 당원들이 누구도 인정하기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이런 이유로 불출마를 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했고 지선을 패배한 이유가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게 들릴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책임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이 출마하지 말자. 이런 것은 그 내용 안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쇄신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일반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 내부의 한 일원이라고 하면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높다. 그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워크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분석 요인 이런 것을 다 함께 공론장에 내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지선 패배로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선거도 없을 뿐더러 조만간 이루어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단위에서 평가도 했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 토론의 내용들을 이번 워크숍 내에서 다 꺼내놓고 누구든 가감 없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열린 워크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라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도 그리고 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보면 누구도 생각보다 그렇게 과격한 발언들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아는 수준의 언론에서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이미 밝히셨던 것처럼 네. 이재명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확실히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초재선 그룹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나눴던 그 토론 평가 그때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발표하는 정도였는데 내용들은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실제로 보는 모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의견을 나눌 때는 좀 정제된 내용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분임 토의를 하는 곳에 추첨으로 했는데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한 조가 됐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서 특히나 홍영표 의원이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 개항 출마부터 그리고 대선 패배 요인까지 의견이 굉장히 나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두 분이 직접 대면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얘기 속을 꺼내는 이후에 그것이 계속 적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대 진영에 있는 그 당원 소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얼굴을 붉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워크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또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유능한 정당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것은 결국 이제 전당대회의 당의 중심, 구심력이 될 수 있는 당 대표를 잘 세워서 지금 혼란상으로 비춰지는 민주당을 다시 수습하는 방안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잘 조율한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해철 의원도 친문계, 또 홍영표 의원도 친문계 이렇게 좀 이재명 의원에게 대대적으로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게 되면은 향후 좀 당권을 잡으려고 생각이 혹시나 이재명 의원이 들더라도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 가능성에 조금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언론들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친문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민주당은 대다수가 거의 다가 모두가 친문계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반 이재명 아니면 오히려 친낙계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사실상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었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일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 것인데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명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돌리는 그 어떤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친문과 친명의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지점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우선 둬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배 이후에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그리고 당 내의 많은 의원들도 지쳐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지친 것이 패배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구심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의원만큼 당 전체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28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마 그래서 전당대 가능성. 출마 네.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오늘도 내 책임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이후에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해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늘 돌파하고 추진해왔고 실천했던 그런 네.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시나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셨는데요. 네, 그건 뭐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내 혼란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지난 개항을 때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개항을 때도 개항을 해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던 측근들도 저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도 캠프 인사들 중에서도 이번에 나가시면 도리어 다음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크게 위험합니다라든지 이런 직언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많은 반대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반대가 많았는데 침묵을 지켰어요. 끝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대선에서 패배는 나의 책임이고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지 마라. 또 그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은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자신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함께 나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른 의원도 역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은 언제나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든요. 이 뜻은 이재명 의원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멘트의 패턴을 보면 난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기의 당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처럼 곧 이재명 의원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찰의 인사가 2번 번복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고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진짜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건 어떠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10시라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경찰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몰랐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번복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한 안은 하나니까 이 안을 지금 제가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하지 않은 안이 발표된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건 예를 들어서 국기문란이라고 이걸 규정을 하면 이렇게 한 조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위에 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항명을 하거나 또는 뭐 저항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국기문란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의 실수. 여기서 한 사람은 지금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감이 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 사람의 어떤 실수라고 지금 계속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되든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가려내서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아니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은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령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야말로 하나의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야기했던 법치주의도 상과 벌입니다. 상과 벌은 인사를 통해서 나와야만 하고요. 네, 책임 소재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네, 이게 경찰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례상 원래는 그 행안위와 민정수석실을 통했던 그리고 대통령 재과를 통했던 이런 상황인데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바람에 일어난 오류인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가 우선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 조금 귀를 의심했던 것이 혹시 야당 대표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행안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찰도 윤석열 정부에 소속돼 있는 이런 오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마치 본인과 전혀 분리돼 있는 것처럼 문책하는 그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적합한 말씀을 쓰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찰청에 관계된 이 많은 부분에 대한 이 지금 경찰 내부의 반발 심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21일 날 이런 소요 사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작은 논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행안부에서 인사권을 다 장악하는 내용들의 그 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경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과정들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